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느 박사님이시냐면 부의 흐름은 반복된다. 최진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우리은행 투자상품 전략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최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은행권에서 근무하시고 계세요? 예. 제가 이번에 그 은행 파산 쇼크 때문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같이 질문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예. 네네. 작가님, 책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한 번 더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 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예, 저는 증권사에서 그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그런 이코노미스트로 근무를 했고요. 그런 경력을 살려서 이제 은행권에서 현재 경제를 분석하고 아무래도 경제를 분석하다 보면 이제 경제의 가격 변화를 볼 수 있는 뭐 금리라든지 환율 이제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 투자를 하려고 찾아오시는 그런 고객분들께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에 관련된 책을 이제 쓰시게 된 거네요. 예. 그런데 이제 오시는 고객분들께서 지식의 깊이가 이렇게 깊으신 분도 계시고 정말 얕은 지식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얕으신 분들이 뭐 지식이 낮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들은 이제 직업이 다른 이제 일이시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겠는데 좀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제 이러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개론서 같은 쉬운 책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네. 방금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고객들을 우리가 만나다 보면 이 투자 전문가분들도 고객을 만났는데 고객이 나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네.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또 스스로 같이 또 배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모든 사회생활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바로 질문 시작해 볼게요. 저희는 메인은 일단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예. 주식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먼저 여쭤볼까 합니다. 네. 네네.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예.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왜 해야 된다라고 딱히 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투자는 저는 늘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혼자 이제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은요, 크게 봤을 때 뭐 4가지 시장 정도가 있죠. 금융시장에서 4가지 카테고리가 나누는데요.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가상자산이라는 것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들 가운데서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요, 주가 지수가 오르고 내리거나 또는 환율이 변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직접 털어가거나 더 불려주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무인도에서 움막 짓고 사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다 어떤 주거 공간에 사실 텐데 그 주거 공간을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임대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본인이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직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를 했을 때 그런 결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부동산 가격들도 하나의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보이면서 변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자를 너무 해야 돼? 말해야 돼?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기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늘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우리의 일상과 같은 것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저희 그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최근 파산했었잖아요. 네. 이것이 국내 경제에도 이제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국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일단 가장 큰 건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다 좌우지우지했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먼저 파산한 이후부터 배경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게 되면요.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예금을 받는다는 것은 부채예요. 언젠가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요. 이제 그것을 돈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시장에서 그 돈을 불립니다. 그래야지 자기 그 돈을 고객에게 돌려줬을 때 이제 그 마진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채권 같은 데다가 투자를 많이 해놨었는데 작년 3월부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막 올렸잖아요. 정말 무섭게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고
그래서 그 실리콘뱅크 같은 이제 그런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너무 손실을 본 거죠.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불안한 그런 투자자들이 바로 또 이제 돈을 빼가기 시작을 했죠. 예금도 인출을 해갖고요. 뭐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은 과거에는요 이런 은행에 대한 불안정한 뉴스들이 항상 금요일날 많이 나왔어요. 아, 금요일이요? 예, 금요일날 나오게 되면요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책 당국도 또 이제 금융 당국자들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금요일날 나오거나 토요일날 나오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안 좋은 뉴스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스마트폰 꺼내서 자기 자금 예금 빼가는 거는 정말 쉬운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속성까지 기술이 발전이 가져온 어떤 이제 신속성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격에 더 크게 반영이 되면서 실리콘뱅크가 파산을 한 거고요. 금융시장은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은행 위기라는 건요. 터졌을 때는 항상 거의 100% 시스템 리스크로 발현이 됐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1년만 놓고 보게 되면요. 서브프라임이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 은행이 약 한 20개 정도가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파산한 은행의 전체 총자산 규모가 약 한 3,700억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미국 은행 지금 2개가 파산했죠. 그런데 그 규모가 약 한 3,200억 달러입니다. 20개 은행이 파산한 자산 규모가 3,700억 달러였는데 올해 2개 파산했는데 3,200억 달러.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리스키하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연준이 이제 더 이상은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라는 것에다가 채권 시장은 이미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죠. 내가 언제 금리 인하 한다고 그랬냐.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너희들의 금리 인하,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매파적인 그런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방금 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주식 투자자들은요 예. 요즘 연준의 입만 보고 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도대체 해야 될까? 예.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너무 많이 출렁대니까. 네.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 은행 또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지금 이번에 이 은행 위기하고 2008년도 금융 위기하고는 또 사람들이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예.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었나요? 일단은 위기 자체 닮은 점이라고 한다면요. 그때도 은행이 힘들었고요. 지금도 은행이 힘듭니다. 똑같이 은행이라는 하는 곳에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는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시겠지만은 은행에서 그 고객들의 신용 등급을 나누는 하나의 이제 그레이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때 파산을 한 거는 뭐냐면요. 은행이 힘든 게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차주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막 하락을 하면서 은행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행 위기가 나온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맡긴 돈을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이제 굴리는 그런 과정에서 2008년이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의 이제 문제였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부채의 문제에서 이제 서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상이합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편인데 어쨌든 우리 같은 이제 투자자들든지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은행이 위험하네. 2008년도에 은행이 위험했을 때 정말 힘들었지라고 하는 그런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시다 보니까 거의 이제 대등한 그런 위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